이번 주에 할 거를 미리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목요일 날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 미리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네. 아, 시험 중간고사. 다음 주가 중간고사죠. 중간고사는 예, 그 논문 하나씩 찾아보시고 뭐좀 요약해서 저한테 주시면 뭐 범위가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관심 있는 거 내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 선행 연구 이런 거 찾아보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게 여기 자료에도 요약해 놓은 맨날 이걸 4개가 있는데 꼭 4번째예요. 오늘도 이거 논문 요약해 놓은 게 좀 있는데 그런 형태로 편하신 방법으로 요약해가지고 저한테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그걸로 제가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4월 그러니까 5월 첫째 주까지 예, 송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저희 뭐야 춘추복을 하나 사려고 지난주에 끌려갔더니 와이프가 일주일만 기다려봐 그러더라고요. 네. 일주일만 참아봐 그러더니 여름 옷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그래도 봄가을이 꽤 길지 않았나요? 한 2주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제 그저께 낮에 30도 됐잖아요. 저는 이제 더위를 잘 안 타가지고 30도 정도 되니까 다 다닐만 하더라고요. 원래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체온이 36.5도잖아요. 나보다 높아져야 더 더위를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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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지금 36.5도인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 35도 뭐 이 정도 돼도 그냥 조금 덥다. 여름에도 에어컨 잘 안 켜고. 오히려 여름에가 더 춥더라고요. 밖에서 일을 잘 안 하니까. 아, 실내만 들어가면 에어컨 막, 여름에도 항상 반팔을 안 입고, 그냥 긴팔 입고. 네, 너무 더워졌어요. 네, 지금 이제 농업이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농업이 강국은 아니지만 되게 땅덩어리 작아가지고, 그게 지금 되게 위기죠, 지금. 부동산 생태계가 바뀌어서 농업이라는 게 이제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받잖아요. 제조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가둬놓고 온습도 컨트롤하고 하는데 농업 같은 경우는 통제가 안 되는 중요한 요인들이 많아서 이게 어려서 이제 과일 맛도 좀 바뀌고 있고 우리 옛날보다 수박이 그렇게 달지 않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수박하고 지금하고 약간 당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아, 이, 이, 미각이 바뀌어서 그런가? 그런 말 있잖아요. 수박이 비 오면 맛없어진다. 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비가 오면 계속 옵니다. 장마라는 게 사라졌고, 이제 우기잖아요, 우기. 옛날에, 네, 옛날에는 장마라고 해서 한 일주일 뭐 이렇게 내렸는데 지금 우기라고 해서 한 달 동안 내리고, 아니면 막 북지성 폭우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과일들이 당도가 되게 시원찮은가 봐요. 근데 계속 비싸지고, 있고 생산량이 줄니까. 관련된 내용이라.
제가 유일하게 먹는 게 과일 정도거든요. 과일이 지금 맛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비싸기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ESG를 잘 하기 위해서 이제 경영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첫 번째가 조직의 상황을 이제 먼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수준인지 먼저 알고, 우리가 어디까지 ESG를 할 건지를 결정하는 단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조직의 상황 단계였고, 그러한 이제 그 우리 상황도 파악하고 내부 이해관계자의 이슈, 뭐 기대, 니즈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할 건지 필요한 범위까지 ESG 범위까지 정했으면 그 다음 이제 경영 시스템의 그 다음 단계는 리더십 이제 단계거든요. 물론 이제 그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다 읽어보셨으니까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답 없으면 다 아는 거잖아요. 네. 리더십 단계인데 그 단계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보내드린 내용은 아닌데 급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리더십이 우리 그 논문 쓸 때 보면 리더십을 그 변수로 한 논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리더십은 아주 옛날부터 그 학술적인 주제로 굉장히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정도 1930년대부터 연구됐어요. 그 정도 됐으면 지금 정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만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면 끊임없이 나옵니다.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쓰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리더십은 이제 시기에 따라서 필요하는 리더십의 역량이 좀 달라요. 그걸 살펴보면 1930년에서 50년대 보면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이제 리더는 이제 타고난 거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뭔가 태생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지능이나 자신감, 결단력, 책임감 이러한 특정적인 기질을 타고났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발견된 특성은 존재합니다. 리더들이 이거나 특정한 특성을 가진 거는 존재는 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성과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더라라고 이제 연구가 됐어요. 그 결론은 이제 좋은 성격이 좋은 리더는 아니다. 특정한 기질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좋은 리더는 아니다. 그래서 특정 특성이 항상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근데 이 당시에 리더는 타고났다라고 이제 여겨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계가 이러니까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를 합니다. 1950년대 이후는 그러면 이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라고 리더십에 대해서 또 정의를 내리기 시작해요. 여기는 이제 이전에는 이제 특성만 있으면 이제 리더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성과가 없는 게 밝혀지니까 그러면 그 특성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는 연구를 계속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유명한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해서 보니까 인간 중심의 리더십이 만족도가 증가하고 과학 중심의 리더십이 이제 생산이 증가한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리더가 되려면 인간도 고려해야 하고 과학도 동시에 고려하는 게 효과적인 리더다라고 이 시기에는 리더들을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기업 전문 경영인이죠. 전문 경영인을 채용할 때 이런 사람을 채용을 하겠죠. 리더십이 이때는 요랬고 이때는 요랬으니까 이 시기에는 리더의 역량을 볼 때 전문 경영인의 또는 내가 리더가 될 때는 뭘 고려해야 되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런 리더들이 리더십이라고 정의가 됐었어요. 근데 상황이 지금 우리 조직 상황에서 보듯이 내부 상황 계속 바뀌잖아요. 내부 상황 계속 바뀌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인지에 대한
그 정답이 없습니다. 행동에 대한. 그런 게 한계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또다시 이제 리더십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까는 이전에는 인간 중심, 과학 중심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인간 중심의 리더십이 좋으냐, 과학 중심의 리더십이 좋으냐, 어떤 게 좋은 거구나 라는 한계점이 있어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인 연구를 하죠. 근데 연구를 했는데 정답이 없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이분들은 혹시 이제 궁금하시면 이분들이 쓴 논문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구나. 그래서 연구 결과가 동일한 리더도 상황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서 학습했던 이제 조직 상황이나 여러 가지 내부 환경 이런 상황에 따라서 리더의 역할에 따라서 뭐 상황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게 연구가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리더십 효과는 상황, 적합성에 의해 결정이 된다. 물론 이제 이러한 자질도 생산 중심, 인간 중심의 자질도 갖춰져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게 자질이 갖춰져 있다라고 해도 무조건 이제 성과로 연결되지가 않는다. 이런 상황과 상호작용을 해야지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다. 한계가 이제 상황 변수가 너무 이제 많다라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리더십 정의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의한다라고 하더라도 실무 적용이 상당히 어려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요 50년대, 60년대 연구한 이 인간 중심, 생산 중심 리더십이 지금까지도 이제 70년대까지도 연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장이 됐는데 과연 우리 회사에서 요 인간 중심, 생산 중심 갖고 있는 리더를 채용하는 건 맞지만 이 사람을 어떻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는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잘 모르겠다. 20년 동안 연구를 했지만 하지만 인간 중심, 생산 중심 그러한 리더십을 동시에 갖춘 리더가 아직도 적합하다. 지금 이 시대에는 적합하다라고 계속 통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리더십이다라고 하면 인간 중심, 생산 중심 그걸 동시에 고려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십을 갖고 있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하고는 또 많이 다르죠. 그래서 시대마다 계속 리더십이라는 건 바뀌기 때문에 리더십 정의가 바뀌기 때문에 리더십이라는 변수는 계속 연구의 변수로 많이 활용이 돼요. 그 다음 보면 이제 1980년대 그때부터 좀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 변수도 고려해야 되고 인간 중심, 생산 중심의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상황 변수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리더는 성과를 어떻게 이끄는가 상황 변수를 어떻게 고려를 잘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과를 이끌어내 지금부터 이제 리더가 책임을 진다라는 개념으로 좀 바뀌고 있죠. 리더가 책임을 져야 된다. 거래식 리더십은 보상을 이제 많이 주는 거죠. 보상을 많이 줘서 성과를 내게 하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리더십인 거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트레이닝 받더니 단기적으로 성과가 굉장히 좋아져요. 우리 대기업에서 보면 막 CEO가 전문 경영인이 막 1년에 한 번씩 바뀌고 2년에 한 번씩 바뀌고 이런 흐름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오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이제 성과를 내야 되다 보니까 이러한 리더십이 그때는 이제 통용이 됐던 거죠. 또 변혁적 리더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그 통상적으로는 이게 우리의 리더십이다. 리더십은 이런 걸 갖춰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들은 하고 계실 거예요. 리더라고 하면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일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해야 되고 결과를 이끌어내야 되고 이게 이제 변혁적 리더십인데 사실은 보니까 이 조직 전체에는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 더 강한 영향을 주더라라고 해서 그 단기적으로 성과내는 리더들 보면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연구를 통해서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전문 경영인을 채용할 때, 그 리더들을 채용할 때 그냥 채용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는 거죠. 아, 과연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지 우리 조직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고 우리 조직이 더 잘 굴러갈 수 있을까라고 해서 우리 이 이론들을 쭉 보고 우리 대기업들 이제 경영인들이 바뀐 추세를 보면 이러한 형태로 다 나올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근데 한번 이런 것도 논문의 주제로 써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네, 이제 리뷰하는 그런 형태의 논문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의 한계는 뭐냐? 이제 단기 성과 중심, 이제 개념의 추상성.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과연, 이렇게 비전 제시와 동기부여하는 게 실행,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체화해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많이 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과연 리더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가? 투자자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가? 고객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가? 아,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죠.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구성원 중심, 성장 지원 신뢰를 강조해서 핵심 결과가 리더는 조직원이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신뢰 윤리성 공동체를 강조하는 그러한 리더십이 이제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변혁적 리더십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결국 이제 리더십 구성원이 성장을 통해서 조직의 성과를 창출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자리 잡았죠. 그러니까 리더십 같은 경우는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성과를 발휘해서 그렇게 성과를 창출하는 게 아니고 조직원들이 잘 일할 수 있게끔 뭔가 비전을 제시해주고 뭔가 신뢰를 주고 뭐 자원을 배분해주고 그러한 역할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직접적으로 나서서 뭐 예전에 그런 말들이 많았죠. 뭐 실무형 간부 이런 것들이 많았죠. 막 이사 상무 진급했는데 대리님이 하던 일 그대로 계속 다 하고 이제 혼자 다 갖고 있고 못 버리고 막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런 조직은 오래 가지 못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성과 창출의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예요. 성과가 창출되는 건 알겠는데 속도가 느리고 강하게 이제 통제되는 환경에는 좀 부적합하다라는 게 좀 한계로 드러나서 그 뒤로 동시에 나온 게 요때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윤리적 리더십이라고 또 나오게 됩니다. 리더는 이제 의사결정, 책임을 주는 형태로 나와요. 어떻게 이제 올바르게 의사결정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는 리더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오랜 기간 연구해보고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실행하는 걸 보니까 리더는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인 거예요.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이니까 과연 어떻게 올바르게 의사결정을 하는가라는 게 리더십이 또 정의가 됐죠. 그래서 보면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 윤리적 기반 리더십 이렇게 연구를 그 리더십을 갖추게 되면 조직의 신뢰가 증가하고 부정행위가 감소하고 내부 통제가 강화되고 장기적으로 성과가 안정성이 증가가 된다. 그래서 이제 윤리적 리더십을 갖추면 조직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 기반이 갖춰진다라고 연구가 많이 돼요. 이런 연구가 있으니까 점점점 기업에서도 전문 경영인을 채용을 할 때 이러한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하는 거죠. 이전에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고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보상을 많이 주고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리더를 많이 채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성과가 계속 안 나요. 성과가 계속 안 나니까 학교에서 연구를 보니까 요렇게 요런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성과를 내더라라고 인지를 하고 다시 이제 이런 리더십을 갖춘 사람으로 뽑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게 뭐 범죄 이력이 있으면 안 되고 뭐 술 먹으면 안 되고 뭐 심지어는 뭐 신앙이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붙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문 경영이 되기 위해선. 내가 꿈이 전문 경영이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이제 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리더십의 정의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인 성과와 직접적인 연결이 안 되고 실행력이 약간 부족합니다. 이제 규범 중심으로 이제 실행력이 부족한 이유는 사실은 그거예요. 우리가
단지 이제 눈앞에 성과가 보이는데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법이 아니고 윤리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는 잘 안 지키는 경향이 커요. 저 같은 경우 저도 사실은 그저께 큰 죄를 하나 졌는데 부단횡단을 했습니다. 부단횡단. 뭔데? 큰일 났네. 부단횡단을 했어. 이게 기차 시간이 있는데 이 신호를 지키면 못 하는 거예요. 차가 없어요. 어떻게? 빨리 가야 되잖아요. 단기적인 성과를 예, 기록하기 위해서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전문 경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내 단기적인 눈앞의 성과를 위해서 내가 이제 부단행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언론에 노출이 됐다. 그럼 내가 그날 이제 기차를 타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보다 이게 노출이 됐을 때 발생한 손해가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시대에 요구하는 리더십인 거예요. 예전에는 대표가 무단횡단했어요. 그럼 저 사람 바빠서 그럴 수 있어. 이게 됐어요. 옛날에 그렇잖아요. 예. 옛날에 뭐 이건희 회장님이 무단횡단 하셨다. 야, 저분은 해도 되지. 그렇게 바쁜데.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재용 회장님 무단횡단했다. 야, 저럴 수 있어? 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게 이제 리더십의 정의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우리 고인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분들이 잘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계속 본인이 변화한 거예요. 리더들이 오래 잘 기업하고 경영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찾아보고 세상은 어떤 리더를 원하는가, 내가 이 회사에 뭔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가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계속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죠. 계속 리더십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옛날에 내가 80년대에 잘했던 방법이 있는데 나는 그 방법으로 지금 계속 잘하고 있어. 물론 수익은 나고 있어요. 매년 뭐 10%씩 성장해. 근데 이렇게 변화한 그런 동종업계 리더들 보면 10%가 아니고 뭐 50%, 70%뭐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는 뭐냐? 지금 이제 윤리적 리더십 보니까 성과 뭔가 이게 규범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리더십이라는 얘기가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업은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게 아니고 지금 이래저래 문제도 많고 날씨도 더워지고 전쟁도 일어나고 불확실한 상황이 너무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는데 이럴 때 기업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아니고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리더십을 찾게 되죠.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ESG 가치를 조직에 내재화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내 중심이 아니고 그리고 장기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경영을 해야지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과를 창출할 수가 있구나라는 게 연구가 됐습니다. 최근에 연구를 보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연구를 보면 거의 대부분 ESG 개념이 좀 들어가 있어요. 최근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보면 그래서 리더십은 ESG 실행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그러한 핵심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거의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근데 한계를 보면 이제 ESG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니까 약간 이제 개념 통일하는 게 좀 부족하고 아직도 이제 측정 기준이 좀 미흡하잖아요. 공식 표준도 없고 여러 가지로 미흡한 상황이 많습니다. 산업별 차이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그래서 보면 리더십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를 보면 특성 처음에는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특성, 뭔가 기질이 있는 사람만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하다가 그게 아니고 특성만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그 특성을 행동으로 실천해야만 리더다라고 했는데 그 행동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제 상황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지만
바람직한 리더로 볼 수가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보상, 이제 변효적 그런 리더십이 강조가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가 이제, 이때가 거의 이제 산업혁명 이때죠. 그리고 그 산업혁명 시기를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에서 삶이 이제 유택해지니까 지금은 이제 옛날 리더십은 필요가 없다. 이거는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크게 리더의 자질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한다. 지금은 리더가 윤리적인 사고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연구가 되고 현재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리더는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자질까지 갖춰줘야 된다라고 해서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아주 오래전부터 100년 정도 됐죠. 그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로 정의가 되지 않아요. 시대마다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리더라고 하면 리더라고 해서 꼭 전문 교인의 대표가 아니에요. 팀, 네, 팀장도 리더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장이잖아요. 우리 또 원우님, 우리 가장 저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가장인데 우리도 이런 우리 가족이 지속 가능하게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좀 생활 속에서 진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나,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를 갑자기 중년 남성이 집에서 나는 자연인이다를 자꾸 보고 있으면 위험한 신호예요. 알고리즘이 좀 그런데. 네, 그게 좀 위험한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요즘 보고 있습니다. 남자는 나이 은퇴를 하고 이렇게 자연적인 어떤 환경에서 더 도시 위주의 그게 그게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중년 남성이 나는 자연이다 계속 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도피, 예, 도피를 내가 못하니까 그걸 보고 이제 대리만족을 하고 근데 계속 본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본다 그럼 그 사람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나는 자연인이다를 나도 모르게 계속 보고 있다 그러면 이건 좀 한번 예, 생각을 한번 제가 요즘 제가 원래는 극한 직업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거를 보면 내가 하는 일은 그래도 괜찮다. 위로를 받고 아침에 이제 출근을 밤에 자기 전에 이제 누워서 유튜브로 극한 직업 한 편을 봐요. 한 20분 정도 돼요. 20, 30분. 그러면 용기를 얻고 용기보다는 이제 약간 그분들을 이제 폄하하고 그런 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그나마 그래도 체력적으로는 제가 이 몸 갖고 어떻게 배를 타고 이걸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네, 나는 괜찮다. 이게 그래도 나한테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위로를 받고 이제 가요. 근데 요즘은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너무, 하여튼, 네, 그래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일주일에 한 2만 원만 있으면. 제가 쓰는 돈이 일주일에 한 달에 한 30만 원을 안 쓰거든요. 지금이나 뭐는 큰 차이가, 지금이나 산에 들어가서 새하고 얘기하고 강아지하고 얘기하고는 뭔 차이가 있을까? 네. 그거 내가 어느 순간 나는 자연이다 계속 보고 있다. 이거는 좀 뭔가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다시 이제 지금 이제 극한 직업 쪽으로 다시 채널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요즘은 이게 좀 체력이 많이 딸리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아무래도 이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4월 달에 좀 많이 돌아다녔더니 살도 빠지고 그래서 자연이 나를 보는 게 아닌가. 많이 돌아다니지 않으세요? 다 고객들이 찾아오시나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거 되게 싫어요. 저는 제가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푸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은 그렇게 정의가 됐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ESG를 잘 하기 위해서 경영 시스템을 프레임워크로 삼아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어, 지난 시간에 이제 조직의 상황까지 파악을 하고 우리 적용 범위 결정까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리더십. 그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냐? 이런 걸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더십과 이제 책임 구조 전환, 뭐 이거 제가 책의 내용을 다 일부를 이렇게 다 이렇게 발췌를 해놓은 거예요. 다 읽진 못하시니까 그 부분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ESG의 핵심은 이제 뭘 얼마나 수행하는가 이게 아니고 어떤 가치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는가. ESG의 항목에서 이게 쭉 나열해놓고 이걸 뭐 수행하는가 이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우리는 사회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책임을 다해야 되니까 나는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동기도 약하고 뭔가 자원도 쓰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처벌받는 거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책임을 지는 구조다라고 하면 리더가 뭐 직접 하진 않겠죠. 내가 책임을 지는 구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조직원들이 그걸 하게끔 만들겠죠. 이러한 리더십이 지금 갖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은 장기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추구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뭘 책임질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단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책임지는 구조가 잘 되지 않으면 ESG 활동은 존재하는데 의사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전담팀 하나 만들어서 이제 이 팀에서 알아서 뭐 하고 뭐 지속강 뭐 쓰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보고서는 발간되지만 실제 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기준이 바뀌어야 우리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매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실제 운영되지 않으면 그냥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쓰고 실제는 실제하고 또 하고 또 뭔가 이제 누가 그 오디시나 뭐가 수검을 나온다 하면 그거 대응하냐고 숙제하느냐고 이렇게 뭐 해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리더가 의지 표명을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서별로 다 딴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게 맞다. 저건 저거 맞다. 그런 식으로 자원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행 부족이 아니라 보면 실행은 다 하고 있어요.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책임 구조가 없으니까 실행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리더십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구성원들은 알아서 자기의 목표대로 실행을 하는데 우리가 한정된 자원으로 여기까지 똑바로 보고 나가야 되는데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ESG의 출발점은 실행 계획이 아니고 책임 주체를 정하는 게 리더십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경영 시스템 성과에 대한 책임 주체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단계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적용 범위까지 다 정했으니까 과연 이 많은 범위를 누가 다 책임질 거냐, 누가 맡고 할 거냐라는 게 정해지지 않으면 사실 실행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할 거는 다 나왔어. 그리고 우리가 뭐 적용 범위까지 다 나왔어. 그래서 해. 그러면 안 하잖아요. 야, 네가 책임과 권한을 주고 여기까지 네가 할 저기 의미가 있고 권한이 있고 그거 못하면 어떻게 책임져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다 책임과 권한을 줘야 실행이 되는 거죠. 네, 대부분 이제 그런 단계를 건너뛰고 지금 이제 중소기업들 보면 이제 ESG 해야 돼라고 하면 대표님도 잘 모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밑에 직원도 불러서 야 이거 해야 된다. 해라. 끝납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뭔가 시험 보듯이 하는 거고 실행은 하는데 위에서 의사결정을 안 해주니까 실행물이 우리하고 안 맞는 거죠. 오케이? 근데 그게 이제 한 해는 그렇게 뭐 지속 가능 뭐 발간이 되고 뭔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매년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책임 주체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누가 결과에 책임지는가 명확하게 하는 이제 구조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인 중심 리더십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이런 리더십은 이제 1980년대 이때 썼던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지속 가능하게 기업이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게 지금 연구 결과죠. 연구 결과는 그렇습니다. 주장이 아니에요. 주장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증빙이 됐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이제 연구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 그러면 그거는 뭐냐?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이게 잘 되고 있는데 예. 근데 그거는 1 더하기 1은 이제 3인데 2처럼 보이는 거죠. 예. 정답과 근접하니까. 어찌됐든 틀린 답이다. 나중에는 그럼 어떻게 된다? 예. 정답과 벗어났으니까 결국엔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 시스템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조직 전체가 반복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IS에서는 구조 중심의 리더십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이 구조 중심의 리더십을 해야지만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조직이 나온다. 그래서 책임이 조직 어디에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리더십 ESG를 구성하는 주요 이슈들을 보면은 이게 지금 상당히 압축을 해놓은 건데 제가 KESG 가이드라인 이제 배포해드린 것도 공유해드린 것도 좀 보면 하나같이 다 이제 의사결정을 요구하게 만들어요. 의사결정을 요구하게 만들어요. 탄소 감축 같은 경우는 우리 그 ESG 가이드라인이나 뭐 공시 표준 여러 가지 공시 표준인데 그거를 보면 탄소 감축을 해라라고 나와요. 요구를 해요. 근데 이거 하면 우리가 안 써도 되는 돈 쓰잖아요. 우리가 지금 석탄으로 석탄을 써서 사용한 원자재 아주 싼 원자재를 사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스콥 3에 해당이 돼서 탄소가 내가 요거 생산하는데 탄소가 엄청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탄소 감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석탄으로 생산한 거 말고 태양광 에너지를 써서 생산한 비싼 원자재를 써야 돼요. 그러면 원가가 엄청나게 늘겠죠. 영업이익이 줄고 우리한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하는데 근데 이거 비용을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석탄으로 쓴 거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뭔가 이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나 언론에 노출이 돼서 리스크로 돌아올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 과연 이거 탄소 감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용을 쓸 거냐, 아니면 비용을 아끼고 그냥 리스크를 안고 갈 거냐,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공급망 인권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협력사한테 그냥 납기하고 가격 막 좋아가지고 우리 영업이익을 높일 거냐, 아니면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손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납기와 이런 거를 조금 덜 챙기고 이제 협력사를 윤리적으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해서 오래 갈 거냐 라는 것도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요거 우리나라 되게 안 되잖아요. 우리 저기 원익 IP에서 잘 해줍니다. 이게 또 대기업이죠. 녹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20몇 조? 50, 네, 57조인가 그게 제가 잘못 봤군요. 57조인데 최근에 삼성 협력사를 다니니까 감소했대요, 영업이익이. 공급가가 엄청 네, 올라가는데. 그쵸. 삼성의 협력사들은
예. 원재료가 올라가는데 이제 우리도 그럼 올려서 팔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깎는 거죠. 오히려. 그, 예. 그쵸. 거기는 그렇고 우리는 아니잖아요. 삼성이 납품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협력사들은 되게 어렵더라고요. 환율이 재료값이 우려돼서 예. 그래프를 봤을 그렇게 이제 가면 그럼 니네 거 안 사. 이렇게 돼. 그죠. 분량이 돼. 네? 그거는 그거대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간 그 산업 생태계가 뭐 삼성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잘못했다, 뭐 윤리적으로 어긋났다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쪽 회사뿐만 아니고 다 대기업들은 이제 갑이죠. 가격 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다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딱 우리하고 투자자만 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 근데 이거 전혀 안 돼요. 근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보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돈을 제외한 건 잘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게 궁금한 그쵸. 공급망 관리죠. 네.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사실은 그들도 알고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요게 되다 보면 굉장히 큰 리스크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50조씩 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포기하냐. 이거를 원가 반영을 다 해서 우리가 영업을 줄였어요.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냐. 근데 투자자들도 웃기죠. 투자자들도 분명히 책임, 투자 원칙에 의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투자 금액이 줄면, 아니, 수익이 줄면 또 뭐라 하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리고 그렇게 가격 협상을 해서 하더라도, 그게 불공정하지 않게 다 만듭니다. 그죠? 네, 불공정하지 않게 만들어서 표면적으로는 공정해 보여요. 때문에 아직은 이제 갈 길이 멀다. 그래서 그것도 의사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도 마찬가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려워하죠.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지만 5명 이상 기업에 다 적용이 돼요. 다 적용이 되는데 국토법의 요구사항이 뭐 산업안전보건법처럼 체크리스트 쭉 써서 뭐 교육해라 뭐해라 이게 아니고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해라라가 다예요. 5명 이상인데 대표 1명이고 1명 격리 있고 4명 외국인 노동자 있다. 과연 이게 시스템이라는 게 돌아갈 수 있는 자원이 있을까라는 게 좀 의문이긴 하죠. 근데 그거를 시스템이 없을 때 중대재해가 나면 이제 대표님 구속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중소기업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갖춰야 되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5명인데 이게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거 시스템 할 수 있는 사람 뭐 한 2-3명 더 뽑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다. 우리는 그냥 가자. 하고 나면 내가 들어갈게. 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의사결정이죠. 개인이 못해요. 다 이제 리더들이 해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데이터 보호도 마찬가지죠. 이제 정보 보호 요즘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는데, 그것들도 안 써도 되는 돈이잖아요. 굳이. 아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안 써도 되는 돈인데, 미리, 사고가 날 거를 예상해서 예방을 하자. 예방한 차원에서 뭐 서버도 뭐 보완하고 뭐 또 하고 막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다. 발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럼으로써 이제 신뢰,
고객들한테 신뢰는 높아지겠죠. LG도 그렇잖아요. 그 유심 안 뚫린 데가 LG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LG는 선제적으로 뭐야 유심 이게 바꿔주겠다 안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바꿔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바꾸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거 누가 뚫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굳이 LG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신뢰 차원에서 이제 하는. 아 그래요? 그때 한번 근데 요번에 유심 바꿔준다고 해서 이제 저도 이제 LG를 썼는데 바꿔준다고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인 거좀 많이 저도 이제 좀 명확한 기사를 확인해 본 건 아니고 이제 전해 들었는데 바꿔준다고 와서 이제 바뀌자마자 뭐 뚫렸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지금 바꿔준다. 괜히 그래서 괜히 했다.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 건데 이거 잘못한 거죠. 저도 해킹을 한번 당했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뭐 해킹당 뭐 좀비폰이 되고 전화기가 유출되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있는 일부 자산을 가져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조금, 저도 조금 되게 민감한 편. 저한테는 되게 큰 돈, 큰 돈인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는 게 핸드폰밖에 없어요. PC에도 안 하고 어디도 안 하고 하는데 네, 암호화폐죠, 암호화폐. 선생님 왜냐면 얘는 많이 진짜 많이 문자 뭐 이런 거 오늘 하여튼 진짜 네,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보여. 네? 있어 보여. 아니,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싹 가져가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 당시에 예, 그 당시 집값을 지금은 좀 떨어졌는데, 너무 어떻게 해요? 신고는 했는데, 어차피 그거는, 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 정신수양, 그때부터 안 찍어. 정신수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 뭔가 더 주의를 하고, 뭐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어떤 경로인지도 전혀 모르겠고,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컴맹이거든요. 근데 더 발음도 컴퓨터라고 그러잖아요. 컴퓨터라고 안 하고 있어도 그것만 써요. 네이버,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 오피스 하고 한글 유튜브도 안 보거든요. 그게 다예요.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뭐 통계 프로그램 돌아가냐 물어봤잖아요. 돌아갑니다. 뭐 하는 게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포맷 같은 것도 못해서 후배 불러다가 한번 해줘 이렇게 하고 밥 사주고 그래서 뭐 쓸 게 없는데 틀렸어요. 웹툰 같은 거. 웹툰 뭐죠? 지하철. 그런 거로. 그래요? 예, 예. 웹툰도 보면 안 돼? 그래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그 뒤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약간 걸리는 게 공용 와이파이를 쓴 적이 몇 번 있어요. 그 뒤로는 와이파이를 한동안 끄고 다니고 그랬죠. 예, 공용 와이파이 이제 저는 이제 중간에 시간 뜨고 그러면 카페 가서 이제 컴퓨터 켜고 이제 예, 서류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는데 그거 쓴 적이 있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안 쓰죠. 우리 이제 어머님들도 좀 조심하셔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웹툰이라고. 네. 그거 웹툰도 이제는 끊어야 되겠네. 종이책 갖고 다녀. 원래 종이책을 들고 다녔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체력이 딸리니까, 그것도 무거워, 책 한 권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한 3시간 메고 다니면, 100g, 200g 차이가, 제가 노트북이 되게 작은 걸 쓰는데, 그 인치를 못 늘리는 것도 그 이유거든요. 늘리면, 어깨가, 저녁이 되면, 빠지고, 당한 그런 거죠. 당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조그만 하면, 저만한 거 쓰고 싶은데, 저만한 거 쓰고 싶은데, 아, 프레임이 제일 가볍죠. 들고 다니면 예, 근데 그렇게 가벼운 것도 오래 메고 다니면, 이동 오래 할 때는 보조 배터리 이런 거 절대 안 들고 다녀요. 차라리 핸드폰 끄고 다니지.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이게 데이터 보고, 네, 해킹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안 좋으니까 10분만 쉬었다. 예. 옛날에 이거 많이 했던 얘기죠. 과거에는 경영이 리더십이라는 게 요것만 달성하면 됐었어요. 품질하고 가격 경쟁력, 생산. 근데 지금도 우리 아까 뭐 전자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도 요 중심이긴 하죠.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생산을 이제 좋은 품질을 내는 건 당연하는데 그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그리고 노동적인 측면도 좀 살펴보고 의사결정 한 것도 어떻게 된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QR 코드가 하나 붙죠. 여권 제도라고 해서 QR 코드가 하나 붙어서 그 QR을 찍으면 이 배터리가 이 자동차가 원자재부터 이 자동차가 되는 모든 정보가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결정 할 때 고려하지 않으면 이제 상당히 어려워진다. 지금 당장은 돈을 벌 수 있겠죠. 당장은 단기적인 성과는 이룰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배제되게 된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이 이제 이런 결과에서 이런 결과만 좋으면 됐는데 지금 평가 기준이 이거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도 우리가 살펴보는 구조가 됐다. 그래서 이제 리더들은 이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제 조직의 상황에서 이거 결정했잖아요. 무엇을 관리할 것인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 라고 결정을 했으면 지금 리더십 단계에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 해놓고 책임 범위 누가 할 건지 결정을 안 하면 우리 회의할 때도 그렇잖아요. 뭔가 일 생기면 회의에서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누가 할 거냐? 정하잖아요. 그거 안 하면 그 어떻게 일이 안 풀리잖아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회의한 거고 이제 누가 책임을 질 거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ESG는 이제 제약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 여러 가지 제약 조건에서 이제 우리는 뭐뭐뭐뭐 하겠다고 선택을 했어요.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조직의 상황하고 리더십 단계인데 지금 아직 실행은 안 한 거예요. 우리 PDCA 사이클에서 P 단계에 아직도. 그래서 그 ESG를 윤리나 그런 실천 항목이 아닌 경영 행위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경영 시스템에서도 이제 리더십은 별도의 그 독립적인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경영을 하는데 리더십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아니고 경영 시스템 안에서도 리더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뭘 해야 된다라고 독립적인 그런 항목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경영 시스템의 전체
책임 기구를 이제 고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단계로 이제 구분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결정되는 게 조직은 뭘 중요하게 보고 그 중요한 거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누가 책임을 지느냐가 다 자연스럽게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요거를 안 하면 뭘 중요하게 보고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게 이게 기획이잖아요. 기획을 안 하니까 우리 회사가 가야 될 방향이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보면은 회사에서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경영 방침, 품질 방침, 뭐 환경 방침 이런 거 많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회사는 요 방침에 따라서 요대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대로 기획하고 그대로 목표를 세워요. 근데 그런 방침이나 그 방향, 기획의 방향이 없으면 한정적인 자원이 그 조직원 나름대로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한 군데로 모아지지 않으니까 성장은 하긴 하되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같은 자원을 한정된 자원을 같은 방향으로 쓰면 더 많이 갈 수 있는 거를 방향이 없으니까 나름대로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만 열심히 하니까 뭐 좀 성장은 하긴 하겠죠. 그만큼 이제 비효율적으로 쓴다라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운영이 굉장히 분산되겠죠. 분산돼서 간다라는 거고 평가는 해봐야 뭐 본인 평가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더십 단계에서는 이제 경영 시스템이 이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여부가 되는 그런 분기점이 이거를 건너뛰고 간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조직이 그냥 나름대로 뭐 전단팀 구성해서 그냥 실행 차원에서 하고 이제 반복되는 구조가 되게 어렵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리더십이 이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책임 소재가 없는 거예요. 책임 소재가 없다 그러면 기준이 얼마 전에 제가 아주 큰 회사에 심사를 갔다 왔어요. 되게 큰 데 갔다 왔는데 거기서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왔는데 보니까 안전 보건 목표를 회사 그 차원에서 최고 경영자가 설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부서 단위에서 야 우리 요번에 우리 안전 보건에서 뭐 하자 이렇게 활동 단위로 결정하고 자 그럼 요거 우리가 했으니까 평가해 보자 그냥 자기네들끼리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자원 투입이 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경영진에서 정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 팀에서 그냥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이 없는 거죠. 안전보건에 대한 리더십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게 이제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책임 소재가 없으니까. 예. 그냥 근데 그 팀은 실행 단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예. 뭘 해야 되니까 없으니까 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냥 우리가 정해서 그냥 합시다. 그 평가 의미 없잖아요. 자기네들끼리.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정말 너희였게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렇게 큰 회사예요. 우리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근데도 그렇습니다. 되게, 그쵸. 이제 그거는 그거죠. 그 회사는, 예. 요거 아직도 이제 요런 방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안전보건에 대한 방침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리더십이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기획이 안 된 거고. 당연히 품질이나 매출 목표 그런 거 다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좀 많다. 근데 지금 그렇게 큰데도 이제 ESG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어렵다. 부서마다 다르게 해석이 되고, 실행은 존재하는데 방향성이 없어요. 회사 전체에 대한 방향성이 당연히 없게 되고, 공시는 존재하는데 책임 주체가 당연히 없죠. 그 안전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 책임 누가 질 거나, 안 지죠, 아무도. 거기 있는 분들은 리더가 아니고 그냥 직원이잖아요. 직원들이 책임은 당연히 안 지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해도 구조적으로 개선이 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책임 구조가 설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도입이 돼버리면 실제로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논문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지속 가능성 리더십이라고 이제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옛날 리더십 연구를 찾아보면 뭐 변혁적 리더십, 어떤 뭐 서스펜드 리더십 되게 많아요. 지금 연구가 되는 건 지속 가능성 리더십이라는 리더십 변수가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ESG 등급과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분이 하셨어요. 보니까 서론에서 보니까 기업 경영 패러다임이 이윤 중심에서 ESG 중심으로 바뀌고 있더라. 이것도 이분의 이제 주장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이제 연구 결과나 어디 그 현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ESG 등급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 평가 지표고 투자 의사결정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이해관계자의 신뢰 형성에 수단이 되고 있다. 근데 ESG 등급은 성과 간의 연구는 연구마다 결과가 좀 다른 것 같다, 다르다라고 이제 선행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왜 다른가 좀 살펴보니까 ESG 자체보다 조직 내부 실행력, 즉 리더십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ESG 등급과 성과 간의 연구가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ESG 등급이 이제 성과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가 일관적이 않은 거예요. 성과는 어떤 건 미치는데 어떤 건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제 혼재되어 나오니까 원인은 이게 요렇게 가는 중간에 리더십이라는 변수가 뭔가 역할을 했을 건데 요거를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혼재하다라고 이제 연구자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설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본인도 뭔가 연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아요. 선행 연구를 딱 해보니까 나는 이 주제를 할 건데 어떤 사람은 이건 이렇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건 이렇다고 하고 계속 결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겠구나 라고 이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변수를 하나 껴서 내가 연구를 이제 직접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이렇게 가는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거는 이게 좋아지고 어떤 때는 안 좋아지고 하니까 요거하고 가는 사이에 요게 뭔가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미칠 것이다라고 이제 가설을 수립을 한 거죠. 그래서 보면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니까 선행 연구들을 다 살펴보니까 지속 가능성 리더십이 조직 성과에 선행 연구에서는 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제 가설을 세운 거고, ESG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실행 결과가 이제 문화의 결과다.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니까 리더십이 ESG 활동 수준과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더라. 하나 리더십이 등급하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그런 가설이 나온 거고,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리스크 감소, 신뢰 증가, 효율성 개선, 그 성과 향상이 있었고, 부정적인 관점으로는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초기 비용이 증가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성과는 저하가 됐다. 그래서 결론은 긍정적인 관점, 부정적인 관점이 둘 다 있더라. 그래서 이게 왜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리더십이 뭔가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 리더십 이제 ESG 등급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 그래서 표본은 이제 88개 기업으로 했어요. 88개 기업으로 했고 이렇게 연구 내용은 이렇게 됐죠. 독립 변수는 리더십 등급 재무 성과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분석 방법에 이제 PLS 구조 방정식 모델을 사용했는데 요거 PLS를 왜 썼냐면은 이제 표본이 적잖아요. 상대적으로 88개면 표본이 적어요. 많이 적어요. 이 PLS라는 거는 표본이 적으면 정규 분포가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정규 분포라는 거는 이렇게 종모형으로 이렇게 돼서 많은 표본이 이루어졌을 때 평균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게 정규 분포인데 표본이 이 정도라고 하면 이런 정규 분포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가 통계적으로 분석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 PLS 구조 반정식이라는 거는 비정규성 데이터도 이제 분석이 가능하게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연구 분야가 있는데 이 연구 분야는 표본 채취가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도 연구가 필요한데 표본이 억지로 막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PLS 구조 방정식을 쓰긴 합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맘만 먹으면 더 받을 수 있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굳이 표본 채취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 이제 연구자가 뭔가 사정이 있었겠죠. 어려워서 PLS 구조 방정식을 썼는데
아무튼 결과를 보니까 지속 가능성 리더십이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고, 그리고 등급에도 영향을 미쳐요. 근데 ESG 등급의 조직 성과를 보니까 재무 성과에는 크게 유의하지 않았고, 비재무 성과에는 유의한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과를 해석을 해보니까 ESG 등급은 단기 재무 성과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오히려 비용이 지출되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이 성과가 ESG 그 성과가 반영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결과를 낸 거죠. 근데 비재무 성과에는 바로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그 ESG 활동을 하니까 고객들이 신뢰가 올라가고 직원도 만족도가 좋아지고 조직 문화도 좋아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후에 재무 성과로 연결되더라. 그리고 재무 성과로 연결되는 거는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많이 검증이 됐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그냥 이렇기 때문에 재무 성과로 연결된다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이것 때문에 재무 성과로 연결될 것이다잖아요. 근데 다른 연구에서 이것 때문에 재무 성과로 연결된다라고 하면 연결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검증해 놓은 게 있으니까. 내 논문에 이걸 쓸 때는 지금 결과를 해석해 보니까 이렇다. 근데 누구 연구에서 보니까 이것들은 이후 재무 성과로 연결된다라고 검증이 됐다.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 성과로 연결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이게 이러니까 재무 성과로 이어진다. 이렇게 쓰면 그건 그냥 주장인 거예요. 주장. 결과가 아니고. 그렇게 결과가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지속 가능한 리더십은 ESG 등급과 조직 성과를 모두 형성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이 됐다. 같은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ESG 등급은 단기 재무 성과에도 영향이 없고, 비재무 성과는 영향이 있고, 비재무 성과는 재무 성과 순으로 나타난다. 라는 게 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ESG 활동보다 이제 리더십과 이제 실행력 강화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이처럼 리더십 관련된 연구는 그동안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계속 꾸준히 이제 1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는 그 리더십은 지금 이해관계자, 지금 이제 조직의 내부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요구되는 리더십이 계속 변하기 때문이죠.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더십 교육 시장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교육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대표를 자꾸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전문 경영인을 야 지금은 네가 하는 옛날 방식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해야 되고 가서 교육 갔다 와 하고 교육을 배우고 또 그렇게 경영을 해야 되는 거죠. 리더십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대기업들 보면 무슨 교육 계속 보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요구하는 리더십이 더 빠르게 변합니다. 옛날에 연구 결과를 보면 막 30년, 40년 동안 똑같은 리더십을 요구했는데 지금 막 10년 단위 막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게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시대마다 요구하는 리더십이 굉장히 다르다. 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침 관련한 것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시간 수고 많이